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제가 사실 사석에서는 아주 존경하는 형님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이 빠숑 김학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아, 소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형님이랑 하셔도 됩니다. 형님이랑. 오늘은 근데 이제 새 책, 제가 꼭 읽어야 되는 책이죠. 3040 불인이 처음 부동산 투자. 이번에 이제 책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자, 작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오늘 두꺼비 세무사 채널엔 처음 나왔고요. 우리 이장원 대표님하고는 여러 번 뵀지만 이렇게 또 이장원 세무사님의 채널 나온 건 처음입니다. 아무튼 처음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예. 아무래도 이제 작가님은 이제 부동산 쪽 워낙 전문가시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은 역사를 아실 것 같은데 보유세 얘기부터 좀 드리면서 좀 포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보유세 자체를 뭐 선진국 수준 1% 막 뉴스 나오더라고요. 어느 나라는 1%, 어느 나라 2%. 네. 사실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10억 원대 아파트 경우에 그래서 세금 막 1,000만 원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1%면 1,000만 원이니까 또 이런 게 현실화되면 시장에 영향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뭐 일단 뭐 세무 쪽 분야는 전문가 앞에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부럽긴 한데 뭐 지금 해외 사례도 있고 또 제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얘기를 좀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면 좀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1% 단일 세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예측하기가 쉬운데 이게 또 뭐 1주택자 다르고 다주택 다르고 이렇게 되면 또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그 중과되지 않은 1%라고 가정하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10억이면은 1,0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예, 10억이면 1,000만 원이고 뭐 20억이면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레미안 원베일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아파트인데 좀 반포 일대에 그 국민평형 30평대 84 전용 84가 보유세가 한 3천만 원 정도 전후 나온다라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3천만 원 정도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게 1%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예를 들어서 30억짜리가 3천만 원 내는 거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직장이 좋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다 은퇴를 하세요. 맞습니다. 하신다고 하면은 연금으로 보통 적게 받으신 분은 100만 원대를 받으시고 많이 받아도 한 300만 원대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주변 분들 보니까. 그럼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물론 이제 저축한 거 빼고 월 들어오는 돈이 뭐 세금 떼고 못 떼면 아마 3천만 원 받으실 텐데 그게 다 종부세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 다른 소득이 있다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냥 뭐 저축해 놓은 돈 그냥 깨서 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죠. 이게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1%가 현실화율로 다가온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가 주택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고가 주택 갖고 계신 지역들은 아마 일부는 이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파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내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은퇴를 하셔가지고 순수하게 연금만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 저축도 없어 이런 분들은 파셔야겠죠. 아마 그분들의 물건 정도가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때문에 저 상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뭐 진짜 세무사 분들은 속된 말로 지금 뭐 이렇게 불났다고 네. 불장이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또 판단이 또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막 다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2월 3월 동안 사실 시장에 급매물 뭐 쏟아졌다라는 평가가 진짜 많은데 거기다 이제 보유세 카드가 약간 가시화되니까 더 약간 패닉셀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계속 유지될 것 같으세요, 대표님? 비슷한 사례들이 한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좀 있었고 왜냐하면 그때부터 종부세가 나왔고 다주택자 중과가 본격화됐던 게 그때였으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일단 구체적으로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설날 연휴부터 해서 계속 그 대통령님께서 X 트위터에다가 이제 강압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매물이 많이 나온 건 사실이고 실제 급매물들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중개업자분들도 되게 바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5월 9일 다주택자들에 의한 이제 이런 매물 증가세는
뭐 일단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2주고요. 보통 3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5월 9일 날이 데드라인, 계약의 데드라인이라고 봤을 때 4월 중순까지는 일단은 뭔가 끝내야 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래나 매물이 증가하다가 그때부터는 그냥 정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다주택자 매물에 의한 것들은 그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매물 나온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실제 거래되는 것도 분석을 해봤는데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온 것도 사실인데 그보다 더 많이 나온 게 1주택자 매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가 1주택. 그러니까 이게 저가 쪽은 별로 생각보다는 다주택자 매물이 많은 것 같고요. 이쪽 고가 지역들은 1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왜 내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부자 동네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에 대한 부담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6월 1일 전. 그러니까 아마 5월 9일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다가 쓸 것 같고 6월 1일자가 보유세 기준일이 되니까 그렇죠. 5월 중순까지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이 고가 1주택자 매물이 좀 쌓이다가 이제 한 5월 10일 이후부터는 또 정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1일이 되게 되면은 아마 한동안 거래가 없다가 이제 거래가 생기는 지역들이 조금씩 발생할 것 같은데 아마 좀 고가 지역들보다는 이제 중저가 지역들 서울로 따지게 되면 15억 이하 구간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좀 핵심지들 그래봤자 10억 원이 안 되는 지역들이니까 그런 지역들만 거래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매물 쌓이다가 매물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뭐 확 줄어드는 건 아니라 지금 쌓여 있는 매물보다는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는 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강남이랑 한강 벨트 중심은 집값 하락하고 급매물 좀 나오는 편인데 오히려 근데 다른 지역은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노도강이나 이런 데는 또 상승세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5월 9일까지만의 일시적 현상이다. 뭐 추후에는 사실은 좀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세금도 중요하고 대출도 되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수요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금과 대출 상황에서 이사는 가야 되거든요. 자가로 가는 게 있고 임차로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올해 뭐 임차든 자가든 똑같은 조건으로 좀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일단 입주 물량이 적습니다. 맞아요.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4만에서 2만대로 줄었고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또 절반으로 줍니다. 만대거든요. 2027년도까지도 물량이 없어요. 2028년도는 지금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 데들만 입주하는 건데 그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물건이 많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작년에 나왔던 공급대책, 올해 나왔던 공급대책의 목표가 뭐냐면은 2030년까지 127만 채를 착공한다거든요. 2030년까지. 그럼 입주가 아니잖아요. 2030년까지는 물건이 없다는 것들을 정부에서 공인을 해준 겁니다. 그럼 물량이 없어요. 없는 게 팩트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은 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자가는 물건이 없거나 비싸면 안 가면 돼. 마음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낡고 입지가 별로 안 좋아서 마음에 안 들지만 이사 갈 집이 없으면 그냥 눌러 살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임차인들은 2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든 아니면 타이든 상관없이. 근데 이런 분들한테 물건이 많느냐 지금 적거든요. 이제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랑 비교를 많이 해보시면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물량이 많았어요. 특히 2019년도 전후는요 역대급 물량이 그러니까 지금 보통 평소 때가 4만 전후가 입주를 하는데 그때는 5만 전후가 입주를 했거든요. 물량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규제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는 뭐 힘든 시기였긴 했지만 그 지금처럼은 아닌데 이번 정부가 참 개인적으로는 좀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전 두 대통령 때 공급들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 양 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원래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님 말씀을 한번 곱씹어보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달이랑 올해 1월 달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정말 10번도 더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2월 설날 연휴부터 계속 공격을 하신 거예요. 수요를 누르는 정책. 그러니까 공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으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근데 수요를 억누르는 것들은 자가로 사는 분들한테는 괜찮은데 말 그대로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눌러 살면 되니까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사를 못 갈 거예요. 혹은 이사를 가더라도 밀려나게 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입지보다 하급지. 하급지라고 하는 것은 입지가 좀 떨어지거나 상품이 떨어지는 것도 하급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서울 상급지보다는 중하위권 지역에 거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상급지에 전세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중하급지로 갔는데 특히 하급지 갔더니 상급지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세 다는 사람들이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하급지로 갔는데 이 정도 전세나 매매랑 별 차이가 없네. 그래서 좀 매매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하급지에서 또 매매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급지도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택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급지에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급지를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가 어차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 거기서도 매매도 못하고 전세도 못 구하면은 이제 경기 인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계속 전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순서가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인천이 제일 쌉니다. 인천의 전세까지 오르게 되면은 수도권의 임차 시장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지옥이 될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인천의 전세 시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체가 모든 시장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다 올라온다는 얘기네. 진짜. 그렇죠. 수도권은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작가님이 이번에 3040 불인이를 위한 책을 내셨군요. 딱 그 그렇죠. 매수자분들이 큰 나이대가 많으시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하급지에서. 네. 이거 전세 올라가는 거 못 버틸 거면 야 이번 참에는 어떻게든 영끌해서 사야 된다. 근데 이제 잘못 사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보듬어 주려고 책을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저도 잘못인 것 같고 언론사도 잘못인 것 같고 정부도 잘못인 것 같은데 모든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강남에 집중이 돼 있고 서울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다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 3040 분들 첫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저는 경기 인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인천 경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번 3040 불인이 처음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그냥 경기 인천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도 어차피 2년에 한 번씩 갈아타게 되면 서울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도 인천을 밀려나는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선배들은 다 그렇게 시작한 것들이고 그렇게 차근차근 밟아가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고 그래서 좀 차근차근 밟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서울에 원하는 입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 주셨지만 뭐 결국은 공급 대책에 따라서 실제 입주 가능성은 좀 낮다고 뭐 말씀 좀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이 좀 오래 걸리니까 사실 네. 그럴수록 더 매물에 대한 가격이 하급지든 뭐든 다 올라갈 것 같은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이란전 좀 터졌잖아요. 네. 계속 이게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솔직히 부동산 시장보다 지금 이 주식 시장이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란전 딱 터졌을 때 첫 번째 딱 떠오른 게 이러면 분양가 올라가는데 딱 그것만 먼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석유가 이제 호르무즈 해외에 이제 석유가 못 오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자재 공급에 문제가 있지만 뭐 이게 아파트 현장 가 보시면은 시멘트하고 철근만 있으면 되는데 석유가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아닌 게 나프타가 절반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골조 분양만 하면 중국처럼 골조 분양만 하면은 시멘트하고 철근만 있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주택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감재거든요. 마감재는 거의 90%가 다 나프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샤시가 모든 마감재 중에 제일 비쌉니다. 인테리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비싼 게 페인트거든요. 맞아요. 둘 다 나프타예요. 그럼 이제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샤시는 공단이 중단돼 있어요. 나프타가 없어서 하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러시아한테 조금 얻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러시아 거 사면은 우리 보복당하잖아요, 미국한테. 네. 근데 미국이 풀어줬대요. 조금 얻어왔어. 그런데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건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는 지금 공급 원가가 10% 20%가 아니라 지금 58%가 올랐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태기를 해야 돼요.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이렇게 되면 지금 원가보다 한 1.5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속 공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신규 공급이 준비된 것도 많지 않은데 더 줄어들 거란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는 뻔해요. 이미 갓 입주한 신축들은 부르는 게 값이 될 거고 준신축들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구축들 입지 좋은 곳들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인기 입지, 인기 있는 아파트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세금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짜 숨이 좀 막힐 것 같은데. 네. 약간 또 세금 얘기로 약간 빠져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 축소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가중군마다 일주택- 질문을 그걸 전 세무 전문가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슈인 것 같아요. 1주택자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예전에 이거 비슷한 게 있었던가요, 소장님? 1주택자를 제재했던 게 있죠. 세금은 저도 뭐 기억은 나는데 사실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명박 정권 때 생긴 거니까 사실 활성화 네. 정책이었었으니까 과거에 이걸 억제한다 그러면은 어떤 게 좀 적용이 될 것 같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걸 줄였죠. 줄여가지고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다시 사는. 그러니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혜택을 받고 그렇죠.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리고 다시 사는 행태들이 조금 있었죠. 뭐 서로 이렇게 맞먹고 사기도 하고 막. 사실 그래서 저도 이게 만약 이번 세제 개편안에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이지만 압구정 현대 같은 데는 비과세 두 분끼리 교환하겠구나. 네, 그래서 뭐 단지 내 교환하겠구나. 왜냐하면 거기가 50년 된 집이잖아요. 네. 단지 입주민들 중에 원주민들이 거의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비율이 가장 많은 아파트 중에 하나일 텐데 다 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3대가 서로 다 알아. 얼마나 친하겠어요. 아니 같이 그냥 교류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밥도 잘 먹고 청담동 이런 데 가서 샵도 뭐 손톱도 같이 받고 샤워장도 같이 가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손자도 다 알고 저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저 집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애가 영어는 잘하는데 국어 못하고 이런 거 다 알거든요. 얘기 안 해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로 팔고 서로 사요. 예, 이런 일들도 아마 발생할 것 같고 만약 그게 실행이 되면은 그 실행이 되기 직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는 사적 금융을 서로 써줘요. 예, 어제 불법이 아니잖아요. 계속 쓰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102동에서 102호에서 101호를 돈을 꽂아요. 그래서 계약서 쓰고 이자 다 내는 것들이니까. 솔직히 그들이 이자 낼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받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규 이자 뭐 4% 5%대를 딱 주면서 돈을 꾸면 얼마든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녀들 할 때도 자녀들도 다 대출 받아서 사면은 내가 종잣돈이 없어도 소득도 직업들은 좋으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력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압구정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예, 지난 정부 때도. 일종의 신용 사금융이 돌아가는 예. 세상이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또. 있는 집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집들이 문제인 거지 뭐. 예. 그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아마 들어갈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분들의 네. 시장층은 사실 아까 말했던 그 압구정 현대랑 이런 데랑 다른 시장이니까. 그렇죠. 시장이 다른 시장이죠. 예, 아예 입주민도 다르잖아요. 다르고. 예. 예. 그분들에게는 규제가 어떤 게 적용되면 좀 타격이 크시려나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2월 달에 제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출신이잖아요. 네. 분기에 한 번씩 부동산 인식 조사를 해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2월 달에 발조사된 걸 발표한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 규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들이 일반인들 생각으로 이것들이 이제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조사한 결과들이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찬성이 더 많아요. 근데 보유세 올리는 것은 반대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왜? 이건 다 표심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이 중요한 거. 이분들은 실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이게 공격을 하면서 사이다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선거층들이 좋아하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좋아.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적잖아 숫자가 일단.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보유세는 1주택자들도 해당이 되는 거라서 이건 아마 지역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쓰는데 좀 조심을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조금씩 접근하는 게 뭐냐면은 고가 부분하고 비거주 1주택자 있잖아요. 네. 두 개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가는 어차피 뭐 시세가 높으니까 비례만 해도 많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또 조금 누진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들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중산층 이하,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5억이 보통 중심 가격인데 15억 이하 아파트들을 한다. 그러면은 서울에서는 불만 가진 사람들이 좀 많겠죠. 그래서 이 금액대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좀 관건인 것 같고 비거주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려다가 엎었잖아요. 네. 엎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비거주 1주택자세요. 선거직들은 아시겠지만 다 강남 살잖아요. 네. 집이.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구에 누가 이제 그 전문가가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 열 몇 명 거의 주식 이번에 3월 달 말에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집이 있는지를 봤더니 12명이 강남에 있고 대구에는 다 임차 살아요. 그
전남 전라도도 그렇다고 전라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다 똑같습니다. 한 그러니까 명도 거기에 주택 자가가 없죠. 없다고. 예. 예, 그러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대구시장 나온다는 김부겸 씨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근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거의 80~90%가 다 해당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 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마치 그냥 그거 보면은 불법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데 마치 이제 잘못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벌금을 무는 것처럼 지금 세금이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그럼 그들도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살짝 유예한 걸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적 진행자가 이제 본인이 징벌적 과세를 받는 그렇죠. 상황이 징벌적 되면 과세. 뭔가 이제 표현 자체가 좀 언밸런스해지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그걸 안 지키고 있는데 그거를 일반인한테 부과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역풍이 불겠죠. 네, 엄청난 역풍이 불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예. 하지 마세요. 주담대가 또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것도 그 징벌적 대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가장 낮은 게 4.6%인 것 같고 7%대까지 뜬 것 같은데. 네, 이건 이제 상단인데, 그러니까 만약 7% 하면은 또 기자분들은 7%만 써. 7%까지 내는 사람은 없어요. 상당히 없는데 상단을 열어놓겠다는 얘기고 아마 4%대 후반 정도로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받으면. 4%대 그래서 근데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가계 대출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그럼 다른 대출도 줄이던가. 근데 신용대출은 또 안 줄여놨어요. 그다음에 주식담보대출도 안 줄여놨어요. 부동산 담보대출만 유독 이러거든요. 특히 아파트만. 그렇죠. 예,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도 대출 많이 못 받아요. 맥시멈 사실- 규제 지역은 6억. 사실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사실. 예, 너무 6억, 막 예, 6억, 4억, 2억이잖아요. 지방은 대출 많이 해줄 테니까 사라 그래도 안 사는 시장이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사고 싶은 데들은 특히 비싼 데가 살 텐데 2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대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것도 제 생각에는 징벌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냥 액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한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돈 많은 사람들 집 못 사게 하고 있을 테니까 표 뽑아줘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 효과로 부동산 시장을 잡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렇게 해서 집값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은 지역들은 서로 준을 받건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합법이니까 사적 금융 말고 또 P2P도 있고 그렇죠. 요즘 대부업체가 대부도 흥합니다. 되잖아요. 예. 그건 또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만 많이 내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거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강남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쓴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대출을 안 받았어요. 대부분 다 주식 판 돈이에요. 맞아요. 작년에 돈 많이 벌었거든요. 예. 제가 진짜 그 업무 많이 하는데 주식 자금 매각 금액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억씩도 10억씩이죠. 많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억 단위가 아니 일반인들이 억 단위고 그분들은 10억대, 네, 10억 단위 꽤 20억, 많습니다. 30억대니까 그 정도면은 대출 그만큼 안 나오도 다기롭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대출이 안 나오면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강남권은 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사면 되고 안 사면 되고 그럼 되는데 근데 하위권에 대출을 풀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죠. 그럼 이들은 지금 전세 매물도 없어. 월세 매물도 없어. 그다음에 매매 매물 좀 남았는데 강남 쪽은 뭐 급매물도 있고 조정돼서 나오는데 여기는 계속 신고가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못 하면은 이제 뭐 경기도 가고 인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경기도 인천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밀려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돈 때문에. 그래서 대출 부분들은 이 규제 때문에 계속 본의 아니게 거주 지역을 확대시키고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가 5월 9일 이후에 좀 일어날 것 같으세요, 소장님? 네, 제가 오늘 블로그에도 썼던 칼럼 중에 하나인데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거는 작년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출 규제 때문에 서울은 살 수가 없어요. 소득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내 집 마련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전세 월세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 월세도 없다 보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 네이버 매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는데 1000세대 단지에 전세가 한 개, 두 개,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한 개도 없는 단지가 진짜 많아요. 3000세대 단지도 한 개, 두 개밖에 없고요. 이게 부르는 게 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통계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통계는 뭐 몇 프로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약이 청구권 때문에 5% 상한을 맡겨 있어서 그렇지 신규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부르는 게 합이에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매매로 지금 강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동안은 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고 특히 하위권 지역들은 더 심각해질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라서 대출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가상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빠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좀 뭐 편법이긴 하지만
저는 사적 금융 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받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계약서는 분명히 쓰셔야 돼요. 그 은행 그 통장 간 이자도 주고받는 게 보여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여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가족 간 대출 이게 당연히 일상화돼 있어서 너무 그렇죠. 상담이 많이 그거 들어서 불법 아니죠? 자꾸 제가 이거 하면서도 죄 짓는 느낌이 들어서 전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네. 계약서 다 정확히 쓰고 맞습니다. 계좌로 정확히 싸주면은 맞습니다.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어차피 세무조사 일하면 계좌 내역만 확인하니까 이자 원금 상환 꼭 잘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이제 당연하지만 그 과거에 부동산 규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랑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세금은 그때 강화된 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집값도 그러면 동일하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 예. 뭐 이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네. 근데 없는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알고 있는 좀 너무 당연한 시츄에이션인데 누가 보더라도 인기가 있는 집들은요 올라요.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죠. 지금 급매물 나온 것들도요. 왜 사겠어요? 3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것들 통계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건 이제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1등은 노원구긴 해요. 절대 물량은 1등이 많은데 2월 달 대비 증가한 비율로 따지게 되면요.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180%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싼 거야 이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왜 싸냐면은 1월 달, 2월 달은 물량도 없었고 비쌌는데 물량이 생겼고 살 수 있는 것들이 그때보다 2, 3억이 조정돼서 나왔어요. 그럼 1월 달, 2월 달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중개업자들 좀 불났습니다. 저한테도 매일 전화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도 못 받더라고요. 계약서 써야 돼가지고 계속 보여주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집도 안 보여준대요. 매물 나오면 바로 그냥 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부터. 금매인 거 아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작년에 10억, 20억 올랐던 것이 올해 한 달 동안 3억 빠진 거야. 그럼 이게 빠졌다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인데 지금 그런 매물도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3억 싸게 사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게 작년에 올랐던 10억, 20억만큼 빠질 거라고 예상하면 사겠습니까? 원래 더 올라갈 것 같은데 3억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1등이 강남구고 2등이 송파구예요. 맞아요. 예, 이 지역들은요 작년에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들이거든요. 여기는 빠질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안 팔 거예요. 싸게는. 본인들이 산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지 빠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평생 살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지역들은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요 무주택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주택이 아닌 분들은 무주택이 되어야 돼. 그러면 지금 이 무주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집을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던지는 지역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이제 이런 강남권이라든지 좀 괜찮은 입지들 저는 이제 세수가 좀 큰 데들 갖고 인기가 많은 데들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거든요. 특히 야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대문들 띄워봐요. 어디서 오신 분들인가. 예전에는 한 6명 중에 1명이 지방분이었어요. 최근에는 4명이나 3명 중에 1명이에요. 거의 2배 올랐죠. 근데 지금 지방에는요 이분들이 보통 두세 채 갖고 있는 분들인데 맞아요. 그거를 급하게 파는 거야. 왜? 강남이 박앤세일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지방 걸 빨리 팔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무나 가지세요 그러고 그냥 금액도 안 올리고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아무 개나 계약해. 네. 팔리면 바로 뛰어와서 그냥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 고객도 부산 분이 바로 던지더라고요. 예, 그럼 거긴 빠진 거야. 해운대. 예, 예, 바로 거긴 던지. 빠졌습니다. 예. 지방은 지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에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주택자가 되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막 던지고 옵니다. 지금 막 던지는 곳들은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사고 있는 지역들은 올라가겠죠. 이게 정답이죠. 뭐. 맞아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강남 3구나 여기는 어차피 대출이 2억이기 때문에 그 매수자분들이 못 버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출 부담도 하나도 없어. 대출 부담이 거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 안 팔면 되지. 이 세팅이 아예 준비되신 분들이라서 그렇죠. 가격이 막 쉽사리 떨어진다라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야, 근데 이분들이 참 감도 좋은 게 이런 얘기하면 또 주식하시는 분들 싫어하겠어요. 주식이 지금 3월 한 달 내내 네. 20 몇 프로 빠졌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팔고 강남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대부분 저도 이제 주식을 5천 선에 다 정리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막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시고 정리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말 그대로 5월 9일 전까지 박앤세일인 걸 아는데 다 한 달 전 미리 알고 계시죠. 토지나 이것저것 따져서. 그러니까 셀링하고 빨리 들어가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금매는 사실 거의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매는 나오는 족족 거래가 됩니다. 네. 그거 하루도 안 가요. 네. 왜냐하면 그거 네이버 매물에 안 등록됩니다. 네. 중개업자들 나오면요, 자기 VIP한테 딱 바로 아는 사람에게 바로 옵니다. 그 네. 바로 계약금부터 쏘고 들어와요. 볼 수도 없어 물건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도자 우위로 바뀔 거예요. 이제 매수자가 몇 명 붙어서 이제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에 맞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자가 더 조급해요. 네, 사실 매수자분 더 네, 왜냐하면 지금 금매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실 거면 제가 3월 초에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3월 초에는 매수자 우위였어요. 맞아요. 내고 하면요 몇천 원 빼줬다고 등기비 정도 빼줬었는데 지금은 안 해줘요. 그냥 네. 그걸로 할 거 맞고 말 건 말고. 지금 오히려 네, 매수자가 그렇게 선언 되는 거예요. 붙으니까 더 올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마음이 조급한 건 이제 중개사님들 그러니까 중개를 해야 되는데. 네, 중개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 뭐 그런 3월달 한 달 또 많이 버텼을 텐데 뭐. 근데 이제 걱정이 돼요. 중개사님들 5월 9일 되면 이제 동결 효과 돼서 물량 싹 사라지면 맞아요. 또 힘든 보릿고개 넘어가실까 봐 아유,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6월에 또 지방선거 오지 않습니까? 5월 9일 이후에 또 지방선거 오는데 안 그래도 안 물어볼 수가 없긴 한데 소장님은 어떤 좀 부동산 관련된 대책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선거 관련해서라도 뭐 이게 선심성 공약이든 뭐든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이게 뭐 대선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큰 정책들이 나오는데 지방선거는 말고 또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자체 선거가 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실적인 정책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 지자체에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종국 공약이 나오게 되면 다 모아가지고 맨날 분석하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각 지역마다 조금씩 좀 이게 희망하는 것들이 달라요. 뭐 서울은 당연히 공급이 많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서울 이외의 지역들은 교통망이 좋아지는 게 되게 좋고요. 그렇죠. 교통.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좀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이 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때부터 추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미 하고 있거나 해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가속화하는 것들이죠. 바톤 터치 받아서.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지자체가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말도 허무맹랑한 것들. 그러니까 아마 그냥 처음 보는 공약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지우시면 돼요. 안 됩니다. 그분들 능력대로 안 돼요. 대통령님도 다 못하는데 그 지자체 장 정도에서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만 잘 정리되고 있는 지역들, 공약이 많은 것들인데 뭐 공사 중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많은 지역 지자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그래도 속도를 좀 낼 수 있고 예. 진행하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은 정비 사업 좀 많이 지원하거나 이런 지자체 장들이 좋은 지자체 장들인 것들이고요. 경기 인천은 서울과의 접근성 있죠. 광역 교통망을 좀 빨리 아니면 또 우리 지역에 역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지자체장이 좋은 것들이고요. 지방은 다른 거 없어요. 수요가 지금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요를 붙잡아 둘 수 있는 공공기관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을 유치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공약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작가님이 쓰신 책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내 집 마련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또 3040분들 진짜 요즘 상담 많이 늘었거든요. 네. 저는 웬만하면 사실은 대부분 나이대 50대 이상 분이신데 이제 요즘 가족 간의 거래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냐고 나 자금 조달해서 어떻게 쓰냐 이런 분들 많은데 상담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진짜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제 작가님이 이번 책을 쓰신 것 같긴 한데 네. 그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부동산이 하락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들으면 그걸 이제 막 그대로 흡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무주택자분들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제 후배들이 가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뭐 빨숑이라는 필명으로 숨겼지만 이제 빨숑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제 직장 다닐 때 다 알잖아요. 후배들이 와서 이제 물어본다고요. 막 특히 결혼하는 친구들 와가지고. 네. 그럼 저한테 물으러 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가능성. 적극적이니까. 네. 예.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러면 있으니까. 제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진짜 웬만한 진짜 뭐 엄청난 컨설팅을 다 해줘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도와줬던 친구들은 한 명도 전세나 월세로 안 갔어요. 다 100% 사기했어요. 진짜 저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하신 분들은 갤럽 비슷한 12명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 12명들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다 지금도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고 인사 오고 저는 아마 그들한테 평생 밥 얻어 먹을 거예요. 아마 얻어 먹어도 되지 뭐. 그렇죠. 그 산 집보다 몇 배씩 올랐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오지 않는 분들 이 중에서도 부끄러워서 못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하면 돼요. 혼자서라도. 근데 그냥 부동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너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까지도 설득을 했었는데 저도 한 30, 40대 지나가니까 힘들어. 그래서 그냥 말귀가 알아듣는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첫 집은요 무조건 실패합니다. 예, 그리고 후회해요. 근데 좀 그래도 빨리 사라고 말씀드려요. 예, 빨리 사라고. 왜냐하면은 두 가지인데 정말 잘못 사서 실패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뭘 후회하냐면요. 더 좋은 거 살 걸. 이걸 늘 마음가짐. 왜냐하면은 본인의 능력을요 과소평가를 해요.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세금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고 세금은 일단 돈을 벌어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지도 않고 세금 걱정을 하고 있어. 이런 친구가 의외로 많고요. 더 문제는 대출 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랬어. 지금 다 공감돼요. 예. 제 주변의 분들이 다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아. 네. 그러니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내 돈으로 사야지. 막. 예를 들어서 6억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15억 이하면은. 근데 이분들이 6억까지 받아도 원리금 상환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하면 많잖아. 하이닉스 작년에 과장이 3억 2천씩 받았대요. 맞벌이 하면 6억이야. 웬만한 대기업 시기업 연봉인데. 그러면은 뭐든지 살 수 있잖아요. 1억당 7억씩 대출 받으라고 나라에서 기준을 정해놨어. DSR이요. 1억 정도 연봉이면은 7억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3억이면은 7 곱하기 3이니까 21억 대출해줘도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대출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정에선 6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3억 받고 4억 받고 이래요. 그러면 더 비싼 집을 갈 수 있는데 싼 집을 가는 거지. 심지어는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설득하신 분도 몇 분 있어 내가.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되는데 심지어 맞벌이야. 그럼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지?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주식처럼 뭐 깡통이 되거나 날아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 손해보고 팔면 돼. 수업료라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일단은 내 집 마련을 상승기든 하락기든 빨리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갈아타면은 우리 10억 이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생애 최초는 혜택들이 많아요. 대출도 더 많이 나오고 금리도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부가 주는 혜택들은요. 혜택을 주는 거잖아. 특혜를 주면은 받아야지 그것들을 왜 안 받고 있냐고. 맞아요. 예, 저는 그것들.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썼던 책이에요. 맞아. 생애 최초 대출도 받을 때 이거 다 받아도 돼요. 막 이러는데 막 이 이자율은 평생에 없을 거다. 이거 받으셔야 된다. 막 이런 말씀 드리는데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출을 받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온 사람들한테는 너무 부러운 일이잖아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죠. 물론 이제 첫 대출에 대한 공포감은 10분 이해는 하는데 네, 쉽지가 그래서 않죠. 정말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은 설득해요. 너 만약에 믿지면은 이거 손해 보면은 내가 사준다고. 대들 아니 거물죠. 근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죠. 그런 선배 있으면 저도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 책부터 사십시오. 지금. 그렇다고 뭐 집값 빠진다고 제가 물어주진 않아요. 그거는. 그리고 항상 저도 이제 그 작가님한테 책을 선물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마다 그 목차를 그 제목을 너무 잘 뽑으세요. 네임이.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서울에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거 누가 봐도 궁금해. 이걸 안 볼 수가 없어. 막 이런 것들이 많으신데 부동산 시장 좀 혼란스러운데 약간 주목할 만한 입지가 있는가. 왜냐하면 또 이런 제목도 있으세요. 초양극화 시대 살아남는 5대, 5대 입지.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죠. 트렌드를 잘 집어주시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목차들 안에 있는 내용도 좋은데 그렇게 알려드려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이번 책에는 아예 건말 부록으로 그냥 아파트까지 다 찍어드렸어 그냥. 맞아. 항상 약간 부록을 되게 신경 써서 잘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번에는 특히 3040이라서 10억을 넘어가는 주택은 하나도 없어요. 1억짜리부터 해놨어 제가. 한번 시행착오 겪어보시라고. 그래서 1억짜리부터 10억짜리까지 10억 넘는 주택들은 아예 언급도 안 했으니까 한번 그거 가지고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딱 3040 분들에게 맞는 가격대에 딱 그걸 공부를 하셔서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25년 차예요. 25년 차가 됐으면 솔직히 이런 강의나 이런 칼럼을 안 써요. 그건 이제 정말 그렇죠. 생초보들 가리키는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못 해요. 워낙 이제 격차가 많이 나겠지. 제 아들뻘을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책에도 몇 번 실었는데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좀 귀가 이쪽 얘기하면 이쪽에 흘리고. 근데 이제 이게 젊은 분들이 얘기할수록 더 쉽게 이렇게 좀 들리나 봐요. 근데 이게 좀 경험치가 있는 분들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무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쉽게 쓰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 그러니까 이 책이 탄생한 이유가 요 포르체 대표님이 저를 한 8년 정도 따라다니셨어요. 제 강의를. 예, 그래서 이제 책 한 권 내자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책을 1년에 한두 권씩은 꼭 내잖아요. 네. 계약된 게 많기 때문에 그 출판사에 갈 이게 없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 그냥 또 이게 5년 지나면 또 재개정판 내야 되다 보니까 전혀 못 쓰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제가 3040을 대상으로 이제 젊은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게 있어요. 한 번. 근데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이분이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불인이죠. 집수사님도. 자기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받았던 그런 교훈처럼 이거를 3040한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강의 내용 가지고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초보자들을 위한 책을 쓰진 않았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처음 쓴 초보자 네,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실전이죠. 완전히. 네. 왜냐하면 이런 주제를 원래 안 쓰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죠. 입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거나 수요를 심도 있게 분석하거나 이런 일만 했었죠. 제가.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데 막 이거 정말 오랜만에 다른 느낌 쓰셨네라는 생각을 받았었는데 그런 또 탄생의 비화가. 그러니까 한국갤럽 있을 때 12명의 제 후배들 집 사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튜브 직원들도 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도 거기 직원이 그러게 되고 싶다고. 한번 우리 직원 PD 강 P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0년대 초반생이에요. 30대죠. 한때 초반이니까 집이 없다가 남자애들은 또 돈을 못 모아.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그래도 돈을 모으는데 그래서 너 얼마 있냐 그랬더니 돈을 못 모았더라고요. 억 단위도 없어요. 근데 억 단위도 없는데 집을 어떻게 사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만 되는 정도로 해서 너 당장 쓸 수 있는 돈 얼마 했더니 4천인가 아마 4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의왕시에 공공주택을 하나 분양받게 해줬죠. 계약금 10%만 걸면 되니까 중도금 이게 뒤에 나는 것들이고 대출 잘 됐죠. 당첨되고 했는데 가격 상당한 사찼죠. 그래서 지금 한 1억 몇천 올랐죠. 그러면 이제 얘는 입주할 때쯤이면은 전세가 아마 그 분양가일 거예요. 돈 안 들어가. 그렇죠. 끝났잖아. 예, 그럼 이제 몇천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직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유주택자입니다. 내가 애인이 없으면은 소개를 시켜줄 텐데 애인이 10년 사귄 애인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99년생이 하나 있었어요. 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만뒀는데. 야 진짜 젊은 친구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을 이제 어차피 유튜브 편집을 해야 되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온 거예요. 부동산의 부자도 몰라요. 제가 일부러 저희 직원들 뽑을 때 부동산 전문가들을 안 뽑아요. 왜냐하면은 목적과 이 일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가끔 이제 면접을 많이 심도 있게 보는데 어리숙한 척 오면서 이제 뭐 우리 스마트 튜브의 노하우라든지 투자 좀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안 뽑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무는 실무를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통계는 통계 하시는 분들 뽑고 유튜브는 유튜브만 하시는 분들을 하는데. 근데 아무튼 99년생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인턴으로 뽑았던 친구가 있는데 한 이제 2년 있다가 나갔어요. 나간 이유가 그러니까 그 친구는 특히 저랑 야외 촬영을 많이 다녔거든요. 현장들. 다니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것들을 이제 안 거야. 그래서 소장님께서 네, 그래서 이거 미분양 났는데 사도 돼요 그랬더니 괜찮은 입지인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알바를 성실히 해서 그 대학교 4학년 때 몇천을 모았던 여자 친구였어요. 대박. 그래서 이제 아무튼 자기가 있는 건 다 끌어들여 갖고 계약을 했고 근데 심지어 그 피주고 산 거야. 예, 그 용기도 있죠. 그 초적인데. 근데 그게 이제 비규제 지역이어 갖고 피 준 거보다 1억이 더 올랐고 1억을 이제 아무튼 남길 수 있는 피가 올랐어요. 그래서 양도세 내고도 1억이 남아서 그걸 종잣돈을 해서 소장님 저는 유튜브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본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경매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진짜요? 99년생 여자가. 네. 대박. 그래서 저 조금만 더 배우면 강의 시켜달라고. 여기야 또 아리아나 다 고수들만 있는데 너 실력 짱짱하지 않으면 강의 안 시킨다고 많이 배워서 오라고 얘기했죠.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00% 집이 다 있어요. 다 미혼들인데 제가 다 이렇게 해줬어. 네.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서울은 또 규제가 막 세니까 말 그대로 비규제 지역에도 눈길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가지고 서울 못 사요. 그건 절대 살 수가 없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건 힘드니까. 경기 인천 지금 딱 타이밍 좋거든요. 물량도 있고 피도 덜 붙은 거 많아요. 그런 것들 다 추천해놨으니까 보세요 한번. 예. 그래서 여기도 책에도 이제 비서울의 재발견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주셨는데 어디가 좀 인구가 몰려서 좀 추천하고 싶다 뭐 이런 데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저는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거나
많아질 지역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수요가 많은 곳들이 강남이에요. 강남은 인구가 더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요가 많은 것들을 사고 싶으면은 그냥 제일 비싼 강남을 사면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수요가 적지만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확정된 입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예요. 강남가 비싼 건 일자리가. 여기도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질 곳들을 선점하면 되는 것들이고. 근데 일자리가 많아질 곳들은 그것도 다 정해져 있어. 이미 좀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생기는 지역들 없다가 생기는 지역들이 전 제일 노려볼 만한 지역입니다. 이거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개통이 되는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연결된 교통망인데 문제는 뭐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산구는 구축들도 오르지만 이 교통망이 생기는 지역들은 입지가 좀 떨어져요. 인프라도 떨어지고 그러면 아파트라도 새 거여야 돼. 그리고 아파트 한 채만 들어와서는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대단지로 한 3개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대단지라고 하는 기준은 이제 1000세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3000세대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와야지 입지가 좀 생기거든요. 그런 입지들을 좀 그래서 저는 신도시 되게 좋아하고 맞아요. 신도시랑 이 서울에 있는 이 일자리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있는 지역들. 그래서 교통망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서울 지하철은 이제 9개가 있는데 그건 서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서울까지 연결되는 노선들이 있어요. 광역철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광역 지자체를 2개로 엮는 것들을 광역철도라고 하는데 신분당선도 광역철도예요. 경기도랑 서울을 연결하니까. 신분당선 안에 너무 좋잖아요. 강남까지 가니까. 그리고 GTX가 정말 혁명적인 노선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GTX는 정말 대단한 노선인 게 동탄에서 강남까지 가는 거요. 길이 안 막혀도 1시간이 넘게 걸렸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 GTX를 타면요. 20분이 안 걸려요. 수서까지 오는데. 삼성역까지도 20분 만에 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남부 경기도는 다 비싸. 강남에 수서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올해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한강 이북 지역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GTX A가 개통이 되어 있긴 한데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밖에 안 와요. 근데 이게 올 7월 달에 수서역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렇죠. 연장이 원래 되죠. 이제 삼성역이 중간점인데 삼성역 GBC가 아직 기반 공사가 안 끝나서 지하가 안 끝나서 지하 공사가 끝나야지 개통이 되거든요. 2년 남았어. 그러니까 아마 넉넉 잡고 2029년도에 개통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개통이 되니까. 근데 수서도 여기 수서까지만 오면은 분당선하고 3호선 탈 수 있으면은 강남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파주 운정 보셔야 되고요. 일산 킨텍스, 고양 그 덕양구 대곡역, 연신내 이런 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창릉역이 28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럼 고양시 덕양구는요. 대곡역과 창릉역 2개가 생기는 유일한 지자체예요. GTX. 그러면은 요 라인들은 다 비규제야. 그렇죠. 그렇죠. 대출 70%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생애주초는 80%가 나와요. 저리로. 그러면은 거기가 놀랍게도 새 5구나 구축 중에 8사가 5억대밖에 안 해. 맞아요. 그러면은 80% 대출 받아보세요. 1억만 있으면 4억을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개통되잖아요. 아무리 적게 올라도 10억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왜? 남부가 다 15억까지 갔거든요. 동탄은 20억 갔어요. 서울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노리시라는 얘기고요. 조금 요거보단 이건 올해 이제 실제 발생할 일들이고요. GTX B하고 C가 있어요. 좀 느리긴 하지만 5년 6년 동안 공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천 송도까지도 가고 양주 의정부까지도 간단 말이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수원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가잖아요. 심지어는 저쪽에 어딥니까? 남양주하고 춘천까지도 간단 말이죠. 그런 지역 중에 새 아파트인데 초역세권이야. 이런 것들은 전 지금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 얘기들 써놓은 거예요. 사실 3040분들은 돈보다는 벌 수 있는 건 시간이니까. 시간이죠. 너무 좋죠. 그러면. 말씀 주신 것들은 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가치 상승이 증가될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펼쳐지면 시간당 지금 평균적으로 1년에 1억 이상 버는 셈이 그렇죠. 되니까. 연봉 자산 이상 가치. 봅니다. 네.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부가 늘어난다라는 거니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저는 분명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질문은 정말 너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뭐 3040 불인인을 위한 강의를 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작가님이 뭐 추후에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많이 하려고요. 예, 제 아이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약간 이제 교육 차원으로 가시는구나 이제 이거 저도 실전. 이제 그렇게 교육으로 부의 대물림을 하려고요.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교육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수저보다 요즘 사업가 수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마인드 수저가 더 맞습니다. 필요하니까. 목돈이 그래서 아까 그 뭐 PD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더 작은 금액으로도 했지만 이제 1억 모으기가 상징적이잖아요, 작가님. 그래서 1억 정도 모았는데 무주택자. 근데 전세는 구하기도 어려워.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데 아까 딱 고향 거기 딱 듣자마자 바로 이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왜냐면 네. 딱 거기가 5억인데 80% 대출 받으면 1억으로 딱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유사하게 계속 권해 드리시는 상황이세요, 혹시? 계속 이제 뭐 이러거라도 입지 공부를 하면 좋은 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는 편이신가 해서.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것들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인 컨설팅을 하진 않습니다. 남들처럼 뭐 돈을 뭐 수천만 원 받고 컨설팅을 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B2B를 하는 사업이고 건설사나 뭐 공공기관이나 뭐 금융권이나 유통회사들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거나 수요를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지인들 많이 해드리는 것들이고요. 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이제 제가 유료 돈을 받는 건 다 강의드릴 텐데 책과 거기에 대부분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B2B 같은 경우는 제가 수요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을 텐데 거기서 알게 된 제가 알고 있는 인사이트나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입지는 거의 99.9%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다 보일 거 아니야. 이 일만 25년 해보세요. 이게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일로 해보세요. 이 일로. 모를 수가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광명 가서 그 시행사 분들하고 한 2시간 미팅하다 왔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개발 계획을 쫙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뭐 그런 거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오늘 본 게 야, 여기 이런 일자리가 들어온다고 나도 오늘 한 몇 개 알았네. 예, 뭐 다 알려진 건데 이건 일반인들이 모르는 분야들이니까. 근데 여기 교통망이 또 들어온대요. 그럼 끝난 거잖아. 이런 많은 일자리 교통망이 들어오면은 여기 사야 되겠네. 그런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워낙 그러니까, 또 사실 많은 정보 들으시고 이게 그냥 이게 업으로 하는 거는 기계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되게 그렇죠. 프로페셔널해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거 뭐 빠쇼님이 한보다 뭐 어떤 적을 띄운다. 전 띄우는 게 아니라 확정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아무 의미 없어.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기 단계 때부터 참여를 하니까 아는 것들이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데 저는 세종시를 580만 원 그때 분양할 때 미분양 날 때부터 저는 같이 수요를 해드렸었으니까 그게 3천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세종시에서도 6배가 올라가요.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아무리 많이 말씀드려도 안 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튜브나 제가 뭔가 추천하는 것들은요. 제가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개발 계획 다 보고 그러니까 책 쓰더라도 서울 뭐 부동산 절대 원칙도 서울 생활권 3040을 이렇게 8,000페이지짜리입니다. 그걸 몇 번씩 봐요. 그럼 뭔가 또 보일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 지금 공사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서 진짜 진행되는 것만 똑 뽑아서 그렇게 책을 쓰는 것들이거든요. 틀릴 수가 없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이니까 스마트 튜브 콘텐츠에 올라오는 것들이나 이번 책이나 그냥 그것만 관심 가지셔도 실패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지. 단기적인 등락이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욕을 많이 먹었던 것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그러니까 4사분기, 1사분기에 하락을 했잖아요. 빠숑은 늘 상승한다고만 얘기했었는데 왜 하락을 못 맞췄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못 맞힌 게 아니라 저는 상승 하락 전망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2022년도에도 사라고 했던 아파트가 있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반포주공 1단지 그리고 이제 몇몇 좀 재건축 아파트들이라든지 갓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도 그때 살짝 조정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다 신고가야. 맞아요. 그때보다 다 2배씩 올랐어. 그럼 제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올랐다 했다는데 부동산은 하루에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2년, 보통은 5년에서 10년 정도 갖고 간단 말이죠.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샀을 때보다 팔 때 올라가 있으면 되는 것들인데 내려가 있을 만한 걸 추천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을 안 하죠. 그런 건 언급하는 순간부터 제가 홍보가 되는 거지. 이게 왜냐면 추천하게 그것은 제가 일부러 말했으면 안 드려요. 왜 안 드리냐면은 혹시라도 사실까 봐.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거나 스마트 튜브에서 콘텐츠 나오는 지역이나 아파트들은 거의 한 99.9% 올라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확정이 돼 있는 것들이니까. 사실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좀 개인적 생각인데 뭐 상반기, 하반기에 뭐 시장을 예측하는 게 저게 필요한가? 사실 부동산은 어차피 10년에 한 번 손바꿈 아닌가? 10년 전망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작가님이 그걸 주로 하시는 시각이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개별 단지, 개별 아파트를 수요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공공 거기서 이제 기관에서 올해 전망 이렇게 또 이렇게 입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을 단순화합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서울도 올라가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거든요. 맞아요. 상승을 몇 프로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쓰긴 써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반포종 1단지가 올라갈 건 알겠거든요. 근데 분명히 뭐 어떤 아파트는 내려갈 것도 보여요. 근데 이거를 평균적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해야 될지 하락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25개 구가 있고 경기도는 31개 구가 있고 인천은 10개가 있고 지방은 226개 시군구가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맞춰. 맞아요. 그러니까 개별로 보면 다 맞출 수 있지. 근데 전체 평균으로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맞힌다 틀린다는 솔직히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 의미 없어. 서울이 빠져도 내 아파트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서울이 올라도 내 아파트가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작가님. 오늘 너무 즐겁게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또 이제 아마 3040 분들이 많이 볼 것 같기는 한데. 현 정부가 이제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식 쪽으로 머니 무브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저는 그 방향성은 맞다고 봐요. 예, 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야 좀 마음 편히 뭔가 내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쪽이 더 크죠. 금융 쪽 자산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저는 유럽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거기 뭐 복지 잘 돼 있고. 여러분들 세금의 55% 60% 내보세요.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기 싫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유럽이나 조그만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들이고요. 저는 미국 모델이 되게 좋더라고요. 401k라 그래서 그냥 연금, 거기 퇴직연금이잖아요. 운영 잘하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만 정리식으로 꾸준히 해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부자로는 못 살아도 굶어 죽지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을 1년에 한 2번씩 정도 가는데 큰 도시도 많이 가지만 작은 도시들도 일부러 차 타고 운전하거든요. 그럼 이제 조그만 호텔들 가면은 거기 은퇴하신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여행들을 와요. 조그만 도시들에. 그분들 다 그런 이제 401k 같은 이제 그거 뭡니까? 연금 받아가지고. 연금 시스템. 네, 연금 시스템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한국은 아마 그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그렇게 여행 다니실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뭐 건강도 건강이지만 돈이 없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연금 제도가 잘 돼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다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이걸 안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연금제도 이런 것들이 100년 이상 걸린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강력한 수입원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요. 100% 수입을 해야 되고 100%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보금자리를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주택을 하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요즘은. 그냥 1주택만 하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일시적 2주택으로 활용하라. 이것까지는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별도의 수입원을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만의 보금자리 하나는 무조건 만드셨으면 한다. 이것도 최대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갈아타기 할 때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권 지역에 바깥할 수 있는 분들은 원래 부자나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 빼고는 일반인들이 처음부터 강남 못 진입하는데요. 가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계속 갈아타기 한 사람들은 가능하거든요. 조금씩 시세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것들 때문에 제가 집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집을 산 게 5억짜리 샀지만 10억이 되잖아요. 그럼 10억짜리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10억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일수록 빨리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 적립식 주식 투자도 빨리 하면 좋은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일단 내 집 마련은 빨리 하셔갖고 2년에 한 번씩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갈 때까지는 그냥 부지런히 이사 다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정말 디테일한 이런 방법들을 쓴 책이 3040 불인이 처음 부동산 투자다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책 많이 읽어주시고요. 스마트 튜브 채널도 많이 좀 구독하셔가지고요. 책 읽은 것들을 또 한번 어떻게 시장이 펼쳐지는지 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소장님이 본인 콘텐츠에서 다 말씀 주시고 있으니까 책도 사보시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한번 보시면 분명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오늘 패션 김학렬 작가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에 또 작가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